허리케인, 웃을 일이 아니죠.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가미는 있지만 엄지손가락은 없는 수중 생물들에게 허리케인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세요. 물고기 친구들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폭풍우가 육지에 다가오면 주의를 기울이고 대피합니다. 하지만 폭풍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산호초와 다른 해양 생물에게 발생합니다. 상어나 빨리 수영할 수 있는 일부 동물들은 대체로 피해가 없습니다. 상어는 심지어 측선이라고 알려진 장기가 있어서 심한 폭풍이 올 때의 기압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길고 액체로 가득 찬 튜브는 사람의 뇌와 형태와 기능이 비슷하고 물속 진동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어는 수백 미터의 물을 통해 부상당한 먹잇감이 허우적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마치 해양 육식동물을 위한 기상청처럼 효과적인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면 상어는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위험이 지나간 후에야 원래 영역으로 돌아가죠. 여러 바다뱀을 포함한 다른 생물들도 선천적인 폭풍을 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어종은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돌고래는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형 수중 동물인데 그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기압을 감지하는 대신 돌고래는 주변의 물속에 얼마나 많은 염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리케인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수면 근처의 물의 염도가 떨어지고 돌고래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어와 다른 압력에 민감한 바다 생물과 마찬가지로 돌고래도 외해의 더 깊은 바닷속으로 도망치죠. 하지만 상어와 달리 돌고래는 여전히 공기를 위해 10분에서 15분마다 표면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단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리케인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에 대해 말하자면 바다의 왕인 상어마저도 겁을 먹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많은 종들이 극한의 날씨에 대한 선천적인 반응까지 발달시켜야 했다면 매우 나쁜 것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해답은 약간 복잡하지만 심한 폭풍이 머리 위에 있을 때 물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표면에서 시작되는데 강풍이 물 위를 가로지르면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파도가 커지면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더 세지면 파도가 더 커집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서 파도 아래 물이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이 바로 그 아래의 물을 잡아당겨서 또 다른 원을 만듭니다. 곧 그 아래 더 많은 원이 생겨나고 그 원들은 점점 더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생물들이 더 깊은 물속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얕은 물 위를 지나갈 때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 원들이 해저에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모래와 바위가 물처럼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원 대신 바닷물이 해저면을 가로질러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빠른 움직임은 침전물을 흩뜨려서 많은 모래, 바위, 그리고 때때로 난파된 배의 파편들까지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잔해가 지역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될 거라는 사실은 해양학자가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갈 수 있을 만큼 빠르거나 이동성이 없는 생물은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누가 곤경에 처할까요? 영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물고기들, 그리고 해마 같은 느린 생물들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각각류의 상황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바다거북이나 해면, 굴, 해삼과 같은 고정된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톤의 모래와 바위에 맞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조개라도 같은 기분일 거예요. 물고기는 또한 파편 때문에 아가미가 막히게 될 염려를 해야 하고 소용돌이는 종종 물에서 산소를 빼앗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바다의 더 깊은 곳에서 소금기가 더 많은 물을 끌어올 수 있고 많은 해양 물고기들은 그러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해양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바다 생물입니다. 산호초요. 네, 이 이상한 암석 식물은 사실 아주 작은 무척추 동물들의 거대한 군집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유기적 건축물은 수많은 해양 서식지의 중심입니다. 허리케인은 대부분의 수중 생물에게 여러모로 악재입니다. 그러므로 허리케인은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유기체에게 끔찍한 존재죠. 산호는 그나마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예외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살과 날아다니는 파편은 산호를 쉽게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이동을 견뎌내는 산호 조각은 착륙하는 곳 어디에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산호가 새로운 장소로 퍼지는 주된 방법이죠. 불행히도 이 과정이 산호 자체에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각난 산호는 부상이나 질병에 취약해 생존이 불투명합니다. 허리케인이 걷어올린 침전물에 산호 조각이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산호 조각이 흩어지면 그중 적어도 일부는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그 성장 속도는 더딥니다. 그러한 순환은 한때 지속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오염과 다른 요인들로 인해 산호초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가 충분히 빨리 복구되지 않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서식지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대로 끝내면 너무 슬프니까 아직 끝내지 마세요. 해양 서식지의 지속적 존재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주목한 이후로 인공암초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했죠. 물고기와 갑각류 서식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인공 구조물들이 있어서 산호초 구조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종종 산호초는 재활용된 쓰레기로 시작했고 오래된 배들과 버려진 석유 굴착기들이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산호초의 기반이 될 구조물이 해류를 타고 전략적 위치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조류는 플랑크톤을 구조물로 옮기고 피라미나 정어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으로 모여듭니다. 이 물고기들은 참치와 상어, 숨을 곳을 찾는 중간 크기의 생물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구조물은 따개비류와 산호로 뒤덮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새로운 산호초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인공 산호초는 항상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초기 예로는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해안에 악명 높은 오스본 리프가 있습니다. 오스본 리프는 1972년 지역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성되어 수백만 개의 폐타이어를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타이어는 강철과 나일론 케이블의 조합으로 고정되었고 거대한 원형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저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진행되었지만 강철 케이블이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녹슬어 버렸어요. 몇 번의 열대성 폭풍 후에 수백만 개의 타이어가 수백 킬로미터의 해안선을 가로질러 떠내려갔습니다. 오스본 리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전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산호초 건설을 위해 많은 성공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